자, 오늘은 우리 고등학생 대입 전략 A to Z, 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준비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위한 공부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등급 100, 1등급 200, 만점 300. 다소 선문답 같은 얘기인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등급까지 올라갈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3, 4등급이.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을 계속하면 1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등급이 1등급 되려면 200의 노력이 필요해요. 네. 이제부터는 층도 상당히 두껍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2등급까지는 기본 유형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하더라도 3등급에서 2등급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등급까지 왔는데 만점 받는 거, 이제 4% 진입을 했는데 1%, 0점 몇 프로까지 진입을 하려면 300의 노력이 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공부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시중에 책을 보면 1등급 전략, 만점 전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많죠. 예, 그런 책을 봐야 될 학생이 있고, 일단 3, 4등급이면 2등급만 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학교, 경기권 학교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등급까지 가는 공부 방법하고 1등급 만점 공부 방법이 그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난이도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약간 세분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는 이렇게 리니어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단식 스텝 펑션으로 점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전혀 자기가 성적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하고 또 한참 성적의 변화가 없으니까 요때만 잘 견디시고 저희 방송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오시지 않더라도 이 방송을 가만히 보고 요대로만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제가 보기에 오시는 거에 8, 90%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임계치를 넘어설 때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등급별로 조금 양들을 조절하면서 또 다르게 공부를 하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대비하는 고1 겨울방학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실제로 민성호 소장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여기 연구소에서 컨설팅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실천하셔서 또 80%, 90% 이상의 효과를 꼭 이루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속하게 되는 내신 중상위권 학생들의 겨울방학 공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비고등학생일 때는 우리 내신과 수능 비율을 7대3으로 내신 4월 중간고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반대로 바꿔서 내신과 수능의 비율을 3대7로 시간 배분이나 아니면 공부량 분배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고등학교 지금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긴 한데요. 고등학교 1, 2학년은 지금이라도 꼭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고등학교 이번에 시험 본 고등학교 3학년이 봤다면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은 초등학교 엄마부터 중학교 엄마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고등학생들이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미리 안다면 어머니들께서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국어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최대한 내신을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능 체제,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는 체제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의 70% 겨울방학 때 몰입을 했다면 고등학교 1, 2학년이 똑같이 내신의 70% 몰입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두 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내신 카드 한 장, 그 다음에 수능 카드 한 장.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해야 될 때고, 만약에 제 말을 잘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국어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수학과 과학 내지는 수학과 사회에 집중할 때고요. 특히 수학을 많이 집중하는 게 고1 겨울방학 때부터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의과대학을 간다고 하거나 뭐 이과를 간다고 그럴 때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에 가중치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학교 3학년에서 고1까지는 국어 영어를 먼저 끝내야 된다고 했냐면 국어 영어라는 과목은 성적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한번 올라가고 나면 그래도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안 하면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런데 수과학은 성적이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지만 관두는 순간 매우 빨리 성적이 떨어집니다. 특히 과학은 좀 성적이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중을 한다면 과학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중을 하는 거고, 물론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수과학을 이번 겨울방학 때 동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학은 똑같은 방학이 아니에요, 어머님. 그 방학은 여름과 겨울 방학이 있는데 확실히 겨울 방학은 여름 방학보다 깁니다. 여름 방학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된다 그러면 겨울 방학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8주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은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고 설계하고 또 공부를 실천해보고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뿐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고2 학생 같은 경우는 11월에 본인이 본 모의고사랑 그리고 고3 3월에 보게 될 모의고사랑 그 모집단이 똑같기 때문에 방학 동안 공부한 그 효능감을 최대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겨울방학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스텝 펑션, 즉 계단식으로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국인을 위한 영어 공부법의 저자, 캐나다의 니나 스파다 교수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몰입교육, 즉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을 집중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은 대체로 실력 과목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능력. 능력은 지능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지능을 제일 많이 키워야 되는 거고, 국영수는 실력 과목입니다. 국어 실력, 영어 실력, 수학 실력. 이런 과목은 오늘 하루 했다고 실력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오늘 하루 했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과목이 성적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실력이 올라간 후에 성적이 올라가지 하루 공부한 것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이런 실력 과목들은 임계치까지의 양, 즉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량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이게 학기 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임계치 양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국영수라는 과목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은 하는 대로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저는 지식 과목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오늘 배운 만큼 지식이 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공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능력, 지능, 두 번째는 실력, 국영수, 세 번째는 지식. 탐구 과목 같은 게 그렇거든요. 이 세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은 수학을 집중으로 해야 되고, 아직도 국어 영어가 안 된 친구들은 국어 영어도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방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2 과목은 수능 과목과 70% 일치하게 됩니다. 고2 과목은 수원 수투, 그리고 확률 통계,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그 국어,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언매라든지 화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 과목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수능을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등가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내신을 대비를 하자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회과학을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도밖에 못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과탐, 사탐의 선택 과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역시 수능과 연계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올렸다면 이제는 점수를 올리는 그런 학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서 내신 대비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과 독서 교과서를 미리 구해서 읽어보면서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좀 익숙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내용을 몰입해서 암기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을 쭉 훑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저희 민성원 연구소는 취지 자체가 중3까지 국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고등학교 방학 때부터는 수학에 몰입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학의 80% 이상의 공부 시간을 배정을 해서 수학 1, 2 혹시 진도가 안 나간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을 진도를 나가지고 예습을 해주고, 그리고 개념서, 기본서, 그리고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문제를 통해서 내신과 모의고사 문제를 다 적응도를 좀 높여두는 작업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능의 비중이 자꾸 커지고 지금 고1부터는 수능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그 수학에서 그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수능형 문제라는 것은 패턴이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어려운 책만 공부할 게 아니고 수능형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 푸는 거기 때문에 그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푼 다음에 답안지하고 나의 풀이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푼 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 이유는 공부할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안지하고 맞춰보는 것, 이게 학원 강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꼭 그 답안지 맞춰보는 건 정답이든 오답이든 한번 꼭 읽어보는 걸 제가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렇죠. 1회독을 할 때까지는 맞은 것도 한 번은 정확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집을 보면 문제집은 이만큼이고요. 답안지가 훨씬 더 두껍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돈 내고 샀는데 문제집은 사실 평가원에서 나온 거를 편집만 한 거예요. 그 답안지를 그 출판사에서 정말 공들여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너무 그 집중하기 때문에 특히 맞았던 것들은 자기가 대충 찍어서 맞은 건데도 답안지를 안 봐서 2회독, 3회독 할 때 실력이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꼼꼼히 밑줄 쳐가면서 읽는 거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답안지 체크 진짜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답하라 그러면 그냥 틀렸다 그러면 거기에 3번이면 3번 체크하고 오답 다 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요, 네. 첫 번째 풀 때 내용이 힘들어서 안 풀리는 친구들은요, 아예 문제를 풀지 않고요,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 쓰는 거를 1회독으로 하셔도 효과가 오히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는 똑같습니다. 영어 교과서를 암기한다기보다는 미리 읽으면서 내용들을 한번 예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어도 영어 교과서에 있는 복화는 미리 좀 암기를 해둬야 합니다.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공부하고 다른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너무 치열했고 꼭 따야 됐기 때문에 본문까지 다 미리 외워놓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됐어요. 어느 정도를 해야 중간고사에서 등급이 나올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끝까지 수능 볼 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반드시 주 5일 이상 단어를 외우고 있는 작업. 이거는 영어가 완성된 친구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요, 과학 중점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학 3개, 그리고 사회 하나, 혹은 사회 3개, 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해당 교과서를 1회독을 해야 하고, 지금 크게 이제 최상위권이나 이런 학생들이 아닌 이상 수능 탐구 과목을 정할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이랑 어떤 과목들이 가장 잘 맞는지 이제 서치하는 기간으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이제 국어는 문학하고 독서 교과서 미리 읽어보고 수학은 80% 이상 공부하라고 그랬죠? 네. 탐구 같은 경우는 다음 학기에 배울 거를 교과서 참고서 1회독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습서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면 되지. 여기서 꼭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 기출문제까지 1회독 아주 가볍게 1회독 하는 거 괜찮습니다. 요즘엔 인강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신한테 맞는 인강 선생님을 또 선택해서 충분히 예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데요. 방학 기간에는 생활관리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학 때 습관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방학 때 습관이 망가지면 이 다음 학기 때 답이 없거든요. 방학 습관 중에 1번 습관은 뭐냐면요.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방학이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도 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습관이 되게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늦게 일어나면 하루를 손해보는 느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오늘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저녁 늦게 다시 각성이 돼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가장 안 좋은 습관이고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네요. 또 아침에 늦게 두 일어나게. 번째는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습관이어서 그 공부를 했을 때 1시간 공부하고 뭐 10분씩 체크.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 중학교도 1등으로 졸업했고 고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500명이었고 고등학교는 900명이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6, 70명 정도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단연코 내신 성적이 전 1등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2-3시간씩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꾸준히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공부하는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요. 꾸준히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하는 거는 소설책 읽을 때 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공부는 그런 식으로 몰입하면 있잖아요. 몰입의 뒷부분이 있는데 실력은 안 올라요. 그래서 저는 50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50분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학교와 꼭 똑같은 시스템. 예, 근데 학교도 비슷하죠. 근데 50분 공부하고 잠깐 쉴 때 반드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만족스러우면 5점, 만족스럽지 못했으면 뭐 3점, 2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1시간 단위로 자기가 그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 속일 필요도 없어요. 이 방법, 요거 한 가지 방법, 단순한 방법이지만요. 이걸 썼을 때 하루 종일 공부했을 때 나한테 남는 양. 즉,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계산해요. 오늘 10시간 공부했다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오늘 몇 문제 풀었고 책을 얼만큼 읽었다고 얘기해요. 양으로 체크를 해요. 공부한 양. 근데 첫 번째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없는 애보다 낫지만 앉아있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읽고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거로 바꾼 양, 그 다음에 외운 양,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부한 시간, 요거만 진짜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 이완을 저는 1시간 단위로 번갈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습관도 겨울방학이 아니면 만들기 힘든 습관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한 5시간이라도 50분에 10분씩 공부를 집중 이완으로 하는 습관 이번 방학 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제가 컨설팅을 시켜보면은 기호가 있기 때문에 양으로 체크하는 학생들이 있고 질로 체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성적 향상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질을 체크하고 시간 단위 자신의 생활들을 계속 체크업을 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말씀드리면 그 네이버에 오디오 클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공부 방법하고 국어 공부 방법, 지능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오디오로 올려놨어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치셔가지고 제 이름 치면 거기 꽤 몇십 개 정도의 한 5분에서 10분짜리 클립들이 있으니까 그냥 방송 눈으로 볼 필요 없을 때 그냥 운전하시거나 어디 다니실 때 틀어놓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부 방법은 아이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140명, 좋네요. 142명이네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요새 요거 좋아요, 구독 요거 보는 재미로 저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전 직원이 지금 어머니들께 좋은 정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자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뭐 할지 회의도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도 많이 해요. 정말 좋아요, 구독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 이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 보니까요. 소장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제 엄마학교 강의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어머님들께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저희는 실천적인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상상 속의 방송이 아니고 저희가 아이들을 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과대학을 보내거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보내거나 아니면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만들거나 공부 습관이 안 좋았던 애들을 공부 습관을 좋게 만들거나 공부가 재미없던 애들이 공부가 재미있게 만드는
저희가 20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는 곳이지 제도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제도를 연구하지.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반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국어 시작할 때 너희들 대학 갈 때까지 해줄게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네, 수능 모의고사에서 다 만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 방법을 따라 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실천적이고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정말 저희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들의 노하우를 책으로 만드는 거지 상상 속의 책도 쓰지 않고요. 상상 속의 방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라는 대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하니까 우린 됐어요. 하니까 됐고 네. 100% 다 됐으니까 제 방송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따라만 하시면 100% 다 되십니다. 따라해요. 네, 따라 하세요. 자, 우리 이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이, 1학년 내신이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물론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지만, 겨울방학쯤 되면 이제 내신이 본인의 등급이 정해지는데, 등급이 조금 더 뭐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순서 세우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등급이 좀 안 나왔다 그러더라도, 난 오늘부터 이제 정시 파이터야. 이러면서 열심히 막 정시 쪽으로 몰입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고2 내신을 포기하면 수능도 포기한 것이라는 거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당장에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내일은 뭐가 좋아질 거냐 물어보면 내일 좋아질 게 뭐 있겠냐고 물어보겠죠. 근데 5년 후에는 뭐가 우리 집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5년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하루를 헛되이 보냈는데 2년 후에 수능 점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힘들죠, 2년을. 근데 2년 후에는 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중간고사는 힘들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포기하는 순간, 일단 학교의 집중도가 떨어지고요. 네. 굉장히 느긋해집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잘 풀릴 것 같아도, 제가 심화 공부를 중학생들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심화 공부를 해봤자 남는 게 없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으면 짜릿짜릿하게 심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2달을 줘도 이틀 전에 야근을 하고요. 1달을 줘도 이틀 전에 야근을 하고 3달을 줘도 이틀 전에 야근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감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감이 없을 때는 집중을 안 하거나 느긋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게 마감인 거고요. 제가 1시간에 10분씩 정리를 하라는 게 1시간 단위 마감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컨설팅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게 없이 공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금부터 정시야 그러고서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나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 엄마의 바람도 그렇고 아빠의 바람도 그렇고 애의 바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의과대학을 못 가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또 나는 서울대학을 꼭 가야 해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이유는 걔 소신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괜찮은 학교야. 전 싫어요. 서울대 가야 돼요. 전 연대 가야 돼요. 전 고대 가야 돼요. 만약에 다른 학교 붙으면 재수할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할 건데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과대학 예를 든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은 1점대예요. 1점대 후반도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1점대 초중반까지는 되어야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을 맞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내신으로 의과대학을 가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거는 서울대학교나 연대, 고대 내신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내신을 최대한 올리는 노력을 해봤자
그 내신으로는 그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내신을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요.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시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신 공부 방법이 있고요. 내신도 올리고 정시도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시를 같이 하는 내신 공부 방법으로 하면 정시가 되게 빨리 올라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의 점수를 맞추는 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등급이 1점대 후반이나 혹은 2등급 초반이 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의대라든지 스카이 입학이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자, 그렇다고 내신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내신을 못 받는 순간 이거는 최대한 내신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단, 본인이 선택하게 되는 수능 과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신은 반드시 1등급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제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과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국어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크게 비문학 영역과 비문학이 아닌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물론 거기 화작, 문학 뭐 다 있지만 문법. 비문학이 아닌 영역은 학교에서 거의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을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국어 시간에 딴짓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내신과 수능이 시험 범위가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수업 시간에 매우 집중을 합니다. 다만 시를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학교 국어를 수능을 위한 아주 좋은 학원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표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마지막에 몇 점 사이로 최상위권 학교는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언매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법은 겨울방학 때 일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매 같은 경우는 상당수 부분이 암기로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언매에서 좀 더 경쾌하게 문제 풀이를 하고 실제로 시간 배분을 비문학 쪽으로 조금 더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표점 면에서도 그렇고 시간 배분 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회독이랑 그리고 암기로 완성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언매 선택하시는 학생들은 꼭 반드시 방학마다 문법을 1회독씩 한다는 거 그거 명심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과거에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10문제 중에서 8문제는 비문학 독서고 네. 2문제 정도는 문법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문법이 공통 과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이제 언어와 매체도 선택 과목으로 선택 바뀌었기 과목이죠. 때문에 과거처럼 고난도의 문법 수준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를 일습을 하는 거죠. 내가 정시로 갈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와 수능은 똑같아요. 그리고 수원 수투만큼은 중간고사에서 만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국어는 꼭 만점까지는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국어 내신에 들어갈 에너지를 수학에 집어넣습니다. 수학 내신 공부 방법은 수능 공부하고 100% 똑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더 할애할 때 수원 수투를 갈 때 아주 어려운 그 참고서들 그런 참고서를 선택할 게 아니고요. 그 수원 수투를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집,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을 시험 범위하고 맞게 아예 3회독, 4회독을 학기 중에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 수능형 문제는 많이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는 내신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수능 최상위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도도 쭉 나가고 있지만 끝부분에 나오는 파이널 킬러 문제들을 같이 지금 미리부터 봐서 적응도를 높이는 입체 전략을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이 친구는 내신에서 높은 성적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수능 성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 대학이 의과대학이나 스카이 학교 아니면 이런 전략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의과대학이나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수학은 가장 어려운 3문제를 많이 틀려요. 이 3문제를 진도를 다 마친 다음에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도를 나가면서 일주일에 1번, 2번은 아주 가장 어려운 3문제를 지금부터 어떻게든지 푸는 노력.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끙끙거리면서 푸는 노력을 같이 해준다면 진도를 이런 식으로 마칠 때쯤 가장 고난도 문제도 같이 맞춰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때는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영어는 영어 교과서를 예비고 학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 암기는 하지 않고요. 독해집처럼 우리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복화는 늘 우리가 국어에서 문법을 늘 회독을 하듯이 복화는 바로 옆에 두고 가장 친한 친구처럼 능률복화 수능 실전편 그리고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0 같은 좋은 책들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암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 좀 읽어보면 김춘하님 지방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시네요. 매주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은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 방송대로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이제 엄마 학교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네. 정말로 학원 원장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고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EBS에서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 몇몇 학교에서는 제가 공부법 방송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제 방송을 틀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따라하고 좋아가지고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울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5분 학습법이라는 거를 전파했더니 그 학교는 이 학교 벨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50분 공부하고 10분 동안은 자기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학교는 45분에 예비종이 쳐요. 45분에 그러니까 노는 시간 예비종이 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선생님은 수업을 중단하시고 지금부터 5분 학습법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아이들이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러트를 주는 거예요. 저는 제 모든 수업 시간은 끝날 때 항상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중학교 2학년인데 김사랑님 고등 문법 특강을 지금 들어야 하나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국어에서 빨리 고2, 고3거에서도 1등급이라는 걸 보고 싶다. 그럼 지금 들으면 괜찮고요. 좀 천천히 가도 될 거다 생각하면 중3 겨울방학 때까지만 들어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중2 국어 공부 안 했는데 늦었나요? 독서 토론반 이런 거 도움이 되나요? 모든 반은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갈 때 걸어도 갈 수 있고 뛰어도 갈 수 있고 KTX도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어요. 하다못해 기어가더라도 몇 년 안에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를 체크한다 그러면 독서토론반은 그냥 재미로 가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국어 실력이 오르긴 오르는데 급속하게 오르진 않아요. 그냥 교재와 문제집 갖고 푸는 게 제일 빠른 거고요. 중학교 2학년이 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늦었냐? 엄청 빠른 거예요. 제가 대치동에 있어 봐도 국어 공부는 고1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다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체계적인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도 지금부터 영어식, 그러니까 체계적인 국어 공부를 시작한다면 다른 친구보다 엄청 빠릅니다. 영어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 1회 이상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고 듣기는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주 1회 정도 들으면서 계속 감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탐구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영역을 지금 암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어 배경 지식을 익힌다는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초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반드시 내가 선택한 탐구 과목은 수능 교재와 함께 이번 겨울방학에 1회독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회독을 하셔야 합니다. 김정님, 단어를 철저히 암기하라는 건 뭔가요? 뜻 종류별로 전부 다 하고 밑에 있는 문장까지 다 의미하는 건가요? 요거 영어 단어 묻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냥 단어장 여기 능률복화 수능 실전편이나 워드마스터 회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표제어 정도만 외우면 되고 예제는 눈으로만 익히시면 되지 예제까지 다 외우려고 즉 너무 철저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복화집을 훈련시키는 방법은요, 저희 연구소가 그래요. 공부는 아는 것을 넓혀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양이 정해진 공부들은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복화집을 보더라도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본인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나뉘게 되는데요. 아는 단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주지만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모르는 단어를 메모리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모르는 단어를 계속 줄여가는 방법으로 철두철미하게 이제 단어를 익히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표절 중심으로 스펠링보다는 그 단어를 보고 뜻을 충분히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훈련을 하면 됩니다. 모의고사 마찬가지겠죠. 매주 1회에 꼭 모의고사를 시행해서 반드시 그 수능 문제 유형에 반드시 적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수능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쟁 대상자들이 자기와 같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 많은 재수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본인이 독학 재수생이 됐다는 그 가정하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생활 관리를 해줘야 할 때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유가 수능은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학교 시험하고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거하고 차이가, 혼자서 그냥 공부할 때는 알았다, 그리고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딱 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보다 모든 과목에서 이번 시험에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모의고사에 불과한 건데도요. 월드컵에서 진짜 토너먼트로 올라갈 때는 지면 탈락이잖아요. 그런데 A매치, 친선 경기에서는 대충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꼭 이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꼭 지난번보다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모의고사를 풀 때 보통 시간 공부하는 거에 2~3배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계 중에서는 모의고사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자꾸 풀면 풀수록 나의 강점과 약점 영역을 찾게 되고요. 문제를 풀 때 어느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지 자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막상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월드컵 축구하고 비교하면 A매치를 많이 뛰어본 선수가 큰 경기에서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실력은 좋더라도 A매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큰 경기에서 실수를 할 때가 많거든요. 모의고사를 풀 때 이런 생각을 갖고 푼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중도 많이 하고 모의고사 푸는 거 이상 공부가 많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혼자 풀 때하고 모의고사 풀 때를 보면 모의고사 풀 때 훨씬 더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또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자꾸 발견이 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 내가 어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즉 메타인지 학습이 되거든요. 메타인지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강점과 약점은 뭐고 이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고 강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널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내가 뭘 더 해야 될지 뭐가 약한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나한테 쌓이는 게 적거든요. 학기 중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기 쉽지 않아요.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학원도 다닐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는 꼭 날을 정해서 전과목 모의고사를 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1학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40%, 50%를 더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푸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시간을 못 낸다고 그러면 모의고사를 반으로 잘라서 이틀에 나눠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머리로는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 행동에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실제로 시험 환경에 넣어놓고 감독하에 시험을 전 과목을 하루 날 잡아서 보게 하는데요. 이렇게 한 아이들과 또 하지 않은 아이들 결과를 당장 3월 모의고사 정도 돼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성적이 급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님, 수진김님, 예비 고2고
1점 초반이고 의대 지망 학생 축하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요런 아이들을 위한 공부법 얘기할 테니까 그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1을 대비하는 고1 겨울방학 공부법 중에 점수의 학교를 맞추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가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좀 더 많아지고 수능 네. 점수가 올라가면 또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 근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의과대학을 가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네. 이거는 1점대 중반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1점대 중반에서 내신이 올라가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좋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까 얘기했던 의과대학이나 뭐 스카이 가야 되는데 내신이 거기를 아무리 올려도 도달하지 못하는 애를 제외한 그런 아이들은 전체 봤을 때 5% 이내거든요. 네, 맞습니다. 95%의 학생은 점수의 학교를 맞추는 거죠. 즉, 좀 더 내신도 올리고 수능도 올려야 되는 학생들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내신 따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네, 왜 내신 따기가 쉬워지냐면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가겠다는 숫자만큼 내신 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내신 따기가 또 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신은 이게 뒤집어져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되게 착각들을 하시는 건데요. 인원수가 많아야 내신 따기 쉽다라고들 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인원수가 많아야 내신 따기가 쉽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인원수에도 잘하는 애가 많을 때는 안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대 직윤이나 카대, 고대 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럼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 고대, 카대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1, 2, 3등이 나보다 밀려야 돼요. 네. 근데 인원이 많으면 걔도 1등급, 나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즉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등급을 받았는데 내신이 1도 안 올라. 왜? 얘도 1등급을 받았거든. 그런데 2학년으로 딱 올라가면 문이과가 어느 정도 나뉘어요. 과목에서. 공통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통 과목에서는 100명이 들었는데 선택 과목은 50명이 듣는다. 네. 그럼 2명만 1등급이잖아요. 네. 4, 5, 20. 그러면 1등하고 2등만 이제 1등급이 되는데 TO가 100명일 때는 4명 했는데 2명으로 줄니까 1등 했던 애가 3등이 돼버리면 얘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1등급이 되면은 그때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을 잘 받은 아이는 수성을 진짜 잘해야 되고요. 혹시 내신을 잘못 받았는데 어느 과목 선택했더니 그 과목은 1등급이 1명이다. 그러면 내가 추천을 꼭 받아야 되는 애들은 그 과목이 전략 과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과목에서 내가 1등급을 받으면 그 과목의 TO는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1등급이었던 아이는 2등급으로 벌어져서 거기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격차를 벌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왕에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았던 친구들의 전략은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요. 내가 혹시 등급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 그러면 숫자가 적은 과목으로 가서 네.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자, 이제 고2 대비하는 고1 수능 공부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즉 국어,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이 80% 이상 수학 과목에 몰입이 돼야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가 꾹 참았던 그 예비고 때 꾹 참았던 원투 진도를 최대한 나가고요. 그리고 확통, 미적분에 대한 예습들을 능력 닿는 데까지 최대한 하셔야 합니다. 수원수투는 좀 더 집중을 하고 확통 미적분은 개념으로라도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한 게요. 이게 끝까지 가보면 시간이 있을 때 고3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기 학년 모의고사만 보라고 하지 않거든요. 진짜 파이널은 수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학년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수원수투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수원수투 공부한 거를 수능형으로 어떻게 풀지. 6월 모의고사 보면 재수행까지 들어오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은.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볼 때 1주차에는 자기 학년 거,
2주차에는 3학년 거, 그 다음 주에는 자기학년 거, 3학년 거. 고 중3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물론 3학년 거는 험한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괜찮을까요? 그래도? 네, 진도를 안 맞힌 사람들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도를 그냥 겉절이로라도 대충이라도 맞춘 친구들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본 친구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내가 공부할 때 진짜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자기 학년 거에는 연연하는 거고, 뭐 다음 학년 거는 잘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측을 해보면서 점점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진도를 쭉 나가면서 마지막 파이널 킬러 문제들을 보면서 수능 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수진 김님, 여기서 이제 아까 최상위권이었잖아요. 아까 의대 가거나 1점 초반이거나 의대 지망하는 학생,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어는 이제 고2 비문학, 마더텅 다 푸셔야 되고요. 이거 다 푸신 분들은 고3 거 푸셔도 되고, 마더텅이 아니면, 요새 제가 또 추천하는 책이 풀수록이라고 비상에서 나온 책인데 문제수가 좀 많아요. 고2, 고3 거 합본도 있거든요. 그 풀수록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메가스터디도 괜찮아요. 마달 같은 것도 괜찮을까요? 마르고 닳도록도 괜찮아요. 예, 그거는 이제 평가원 그 비문학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모의고사를 다 세트별로 모아놓은 건데요. 모의고사를 풀 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제 프린트해서 풀리다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꿨거든요. 그냥 모의고사로 나와 있는 책, 마더텅은 빨간 책으로 되어 있고, 그 마르고 닳도록은 약간 옥색이죠. 옥색, 네. 그 약간 그 파스텔 톤의 네. 부드러운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이기는 마더텅이 훨씬 자극적이에요. 빨개가지고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마더텅 기출문제는 까만색, 모의고사는 빨간색인데요. 모의고사라는 건 몇 회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책을 풀어야 돼요. 과거에는 저희가 출력을 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안 좋은 점이 분실을 자꾸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히스토리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답지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답지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제가 마더텅이나 무슨 마다를, 누군지도 잘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써보아서 좋아서 잘 그런 책이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요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그쵸? 그 다음에 그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입시에서 선택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탐구 과목, 국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집, 즉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사면 몇 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책으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 푸는 날이면 같은 회에 같은 횟수를 이렇게 쭉 다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체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이 기축통화라든지 아니면은 해겔의 변증법 철학, 그리고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의 어떤 왜곡 보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냥 일반 비문학 지문이 아니라 정말 고난도의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난도 배경 지식을 꼭 함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파이널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 때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하는 과목은 다른 학원에서 듣기 힘든 거는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근데 국어가 하도 어려워지는데,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바랬냐? 응? 네가 국어를 어렵게 가르치니까 어렵게 나오길 너무 바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렵게 나오니까 제가 어렵게 가르치는 거지. 저는 대응을 하는 사람이지, 평가원이 제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어렵게 나오는데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요번에 하여튼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요번에 국어 문제, 어렵게 나온 문제를 보시고, 내 아이를 가르쳐주는 인강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누구라도 좋아요. 저 선생님한테 수업을 계속 들으면 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세요. 애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건 뭐 어느 선생님을 까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수업을 계속 들으면 1년 후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고 한 문제를 직접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문제는 부모님이 보셔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국어는 답이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정말 만약에 내가 1등급은 나오는데 꼭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꼭 의대를 가야 되겠다. 국어 만점 받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 만점 받으면 거의 의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올해 맞습니다. 같은 네.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다른 것들은 뭐 동네 학원도 좋고 인강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국어 비문학의 고난도 문제는 제가 참 오랫동안 연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그 실황을 저는 1시간에 지문 하나밖에 안 풀 때도 있어요. 어떨 땐 2시간 동안 한 문제 풉니다. 그게 애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 다 만점 받는 애들이거든요. 그 만점 받는 애들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받는 애들은. 1등급 받는 공부에서 만점 받는 거는 300개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력을 제가 되게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A반, 제일 공부 잘하는 반, B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진도, 그 다음에 C반은 지금 중학교 한 1, 2학년 진도, D반은 초등학교 진도, 제가 직접 하는 반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텐데, 이미 1등급 근처가 나오는 애들은 A반, 현재 1등급인 아이들은 비문학 독서반이라고요. 의대 가는 비문학 독서반. 그 수업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냥 수업하는 장면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묻고 대답하고, 이게 강의식 수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고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치 않은 내용을 갖고서 애들하고 토론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비문학 지문을 고집스럽게 국어적으로 해석해서 풀겠다는 마음보다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진짜 고난도 배경 지식을 익히는데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수능 보면서 풀이가 되게 빨리 안 오르더라고요.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보통 끝나면은 강사님들께서 올려주시는데 이번에 더디 올랐고, 조금 더 이례적인 것은 각 과목에 대해서 철학과 교수님이라든지 공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께서 국어 지문을 해석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어 공부를 위해서 그 교수님들한테 가서 배울 방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라도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이 문법은 또 똑같이 일회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이제 언어와 매체에 선택을 한 학생들은 더 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를 쭉 나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킬러 고난도 문제 중심으로 적응하는 전략을 쓰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도 수학 진도를 다 맞췄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원, 수투, 미적분 또는 수원, 수투, 확통. 그렇게 해서 1시간에 2문제만 푸는 반을 저희가 걔네들 위해서 만들었고. 한 6문제 푸나요? 하루 와서? 그쵸. 그러니까 1시간에 수학 문제 2문제 풀고 다른 아이들이 푸는 방식과 내 푸는 방식.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다 최상위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푸는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수학 6문제를 풀 때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예 혼자 풀게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해서 풀기 때문에 아이들이 푸는 방식을 올릴 수가 있고요. 한 명의 선생님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선생님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수학의 베테랑이라고 할 만한 선생님들은 제가 다 모셨거든요. 그래서 박평원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현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배원준 선생님, 최병철 선생님, 그리고 이기순 선생님, 이렇게 5분의 선생님이 3문제씩 푸는 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자기한테 스타일이 맞는 대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면서 자기가 어느 선생님의 방법이 자기한테 제일 맞는지, 그 다음에 어느 선생님의 방식하고 자기 방식이 다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을 1등급 받는 아이가 목적으로 하는 아이는 들어올 필요가 없고요. 진도를 다 맞추고 현재 만점을. 1등급은 나오는데 꼭 만점을 받아서 의대나 서울대를 가야 될 애들,
이런 식으로 국어하고 수학에서 만약에 만점이 나온다면 탐구는 사실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 탐구도 진도를 다 맞춘 아이들은 물리, 화학, 생물에서 진도를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몇 문제만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상위권, 극상위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상경계나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게 어차피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초반이 되면 맞아야 될 문제는 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킬러 문제를 도전하는데 그 킬러 문제를 고2 때부터 도전하는 거하고 고1부터. 예, 고3 때 도전하는 거하고는 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컬을 굉장히 철저하게 암기하고 지금부터는 본인의 약점 유형을 꼭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그리고 빈칸 추론 등에서 많은 그 약점 영역들이 발견되는데요. 본인이 약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문제지를 선택해서 요즘 문제지들이 굉장히 약점 유형 공략 문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들을 완독하면서 실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정해진 수능 최상위권의 경우는 탐구 2과목을 인강이나 특강 형태로 반드시 1회독을 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영어 같은 경우가 올해 토플 수준 넘어섰고 탭스 수준에 일부 다가왔다고 하잖아요. SAT. 탭스가 아니고 SAT 수준에. 네. 그래서 영어도 최상위권인 친구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능 모의고사를 풀고요. 그 다음 주에는 탭스 그 리딩을 탭스랜다. 그 SAT 리딩을 조금씩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쪽 위에서 내다보는 공부를 하는 것들을 좀 원칙으로 하면 그렇죠. 좋겠네요. 럭키님 예비고 1 영어가 많이 처지는데 반포 쪽 자사 남고 어느 학교인지 되게 나오네요. 그 반포 네. 쪽 자사 남고면 세화고죠? 네. 지원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세하고 내신에서 SAT 문제를 낸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 제가 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그 학교의 고충은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머니께서 영어 내신 등급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입학 전 2달 동안 영어 내신 실력을 바짝 끌어올릴 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사고를 선택하시는 어머니들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다 외우는 걸로 일단 내신 준비가 80~90%가 되는데요. 그 시험 범위 이외에서 출제를 하는 학교는 본문을 외우는 걸로 준비가 60%밖에 안 되고 네. 나만 본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다 외우기 때문에 외우죠. 이런 아이들은 본질적인 실력이 없으면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학교는 할 수 없이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 외우면 다 맞출 것 같으면 1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SAT 고난도 문제 정도까지를 풀겠다는 노력과 보캐브러리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가면은 공부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도 우수하잖아요. 대신에 나의 공부량은 일반고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시면 보람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똑같은 발전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자사고 친구들 학원을 가게 돼요. 내신 영어 학원을. 그러면 내신 영어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그 순서가 그대로 학교 등급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의 어떤 철저한 공부법이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김정님 보면 중2 아이가 국어 모의고사만 보면 비문학 독서만 쏙 빼고 풀어요. 비문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국어학원 선생님께 여쭤보니 수능은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다고 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우선 뺐어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보완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문법, 문학, 화법 작문을 학교에서 다 배운다니까요. 비문학 독서만 빼고.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문학 독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비문학 독서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어를 그따위로 내냐? 문학을 내고 시를 내고 그래야 되지. 자, 생각해 볼게요.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이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 대학 공부를 잘 따라갈지 못 갈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미국 시험이 SAT잖아요. 네.
SAT는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SAT는 무슨 과목 보죠? 수학하고 독서 영역. 리딩만 봐요. 네. 자, 아예 영문학이라고 안 가요. 리터러처라고 안 그래요. 리딩이라고 그래요. 리딩. 네. 즉, 크리티컬 리딩, 비판적 독서 능력을 보는 거예요. 비문학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SAT에 그 셰익스피어 고문이나 오래된 고문 안 나와요. 시 해석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물론 문학 작품 수준은 나옵니다. 근데 그 뭐 시나 아니면 그 고문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문법도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문제를 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왔을 때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없을지를 물어보는 게 SAT 시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어 영역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맞아요.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어 없으면 외국어 못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영어 보면 문법 문제하고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거의 다 리딩이잖아요. 하나죠, 어법 문제도. 네. 옛날에는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리딩이란 말이죠. 즉 원서를 읽을 수 있어 없을지. 그럼 국어 시험을 보는 이유는 경제학 책을 볼 수 있을지, 대학 와서 물리학 책을 볼 수 있을지, 철학책을 볼 수 있을지, 사회학 책을 볼 수 있을지, 음대 대입법을 읽을 수 있을지, 미술사를 읽을 수 있을지, 건축학개론을 읽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발제가 대학 교재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대학 책을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어 영역에서는 수학 능력 시험인데 마치 내신 국어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국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언어 영역이라고 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어 영역. 자, 나란 말씀이 둥기게더라가 컴퓨터 공학과에서 그걸 알아야 될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내신에서 국어에선 필요하죠. 국어사니까. 아우 동동다리 청산별곡을 의과대학 학생이 수학능력 시험하고 아우 동동다리 청산별곡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화법작문이나 문법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리포트도 써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학작품까지도 제가 인정하겠는데 시나 고전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국어교육과나 국문과를 제외하고는 수학능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미국 같은 데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이게 대학 입시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국어 국문과, 국어 교육과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어 교육과의 영역은 내신 국어 교육의 영역이에요. 교과서 편찬. 근데 수학능력 시험은 그거를 바탕으로 한, 즉 수학능력 국어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미술, 체육에 나오는 모든 글들이 시험범위인 거예요. 네. 국어 과목이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수학은 수학 과목이 시험범위가 맞아요. 그런데 수능 국어 영역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목에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배경 지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전 과목을 듣지 않고 과학도 안 듣고 사회도 안 듣고 국어 공부만 해가지고는 어떤 아이가 수능 국어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수능 국어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말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수준보다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고1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은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 문학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2 대비해서도 그렇고 비문학을 항상 습관적으로 하루에 몇 지문이라도 계속 봐내는 그런 훈련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계속 가시죠. 자, 그 다음 장 보면요. 제가 이번에 2021학년 11월 고2 모의고사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단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굉장히 쉬웠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fine parents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fine의 의미를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fine, thank you가 아니라 여기서는 벌금을 부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이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분명히 5번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2번과 3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영어라는 것은 복합뿐만 아니라 이 복합을 가지고 지문을 해석해내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는, 즉 SAT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굉장히 복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지문들을 봐내는 능력들을 꼭 기르셔야 합니다. 그 대한민국님 예비 고1인데 이과 희망 여자아이 국어 1등급 안정권 물리 2까지 잘 되어 있고 공부 굉장히 많이 하네요. 화생지는 1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잘 못함. 학군지, 집합, 문과 중점에 고교라서 고2 선택 과목 물원, 화원은 300명 중 20명 선택입니다. B여고, 비학군지, 전철 40분 거리, 과중고 300명 중 150명입니다. 가겠다는 학교에 따라 다른데요. 가겠다는 학교에 따라 다른데 20명이면은 1등급이 안 나오나요? 20명이면 좀 애매한 20명 경우인데, 애매하죠. 네. 20명이면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상황을 잘 제가 요 정도 데이터 갖고는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좀 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저기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네. 제가 가만히 보고, 다음번에 거기다 댓글이든 아니면 그 다음번 라방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선생님 여기 답글 막 계속 달아주고 네, 계시더라고요. 뭐 조금씩 달고 있는데, 네. 자, 이게 답글로 다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제가 핸드폰으로 달기 때문에 아주 긴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계속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그 컨설팅 할 때 학생들한테 쓰는 교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교재 선택이 헷갈리고 그러시면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 두 권을 보게 되거든요. 복화집은. 자, 능률 복화 수능 실전편을 통해서 기본 어떤 수능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을 익히게 만들고요.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0이라는 복화집을 사용해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엔터님과 시너님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위 말해서 패밀리 보캐브러리라 그러죠. 한 표제어에 대해서 다양한 어휘들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고 실제 고난도 문항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단어들이 한 번 더 정리가 된다는 거. 만약에 이것저것 본인한테 맞는 게 가장 좋은 책이지만 선택이 애매하실 때는 제가 그 추천하는 책을 쓰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맘때쯤에 한번 다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할 거고요. 그 앞에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기획을 계속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선생님들이 뭐 한 30여 분 네.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물론 기획회는 제가 합니다만 수요자가 원하는 거를 방송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수요자가 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 기획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 꼭 지키도록 노력할게고요. 그 다음에 그냥 듣지만 마시고 저희 회원수가 12,000명인데 12,300명인데 이게 한번 2만 3만 이게 조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구독 안 하고 이제 보시는 분도 네, 어머님들이 또 링크도 많이 해주시는 것 꽤 같고요. 많으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구독을 좀 하고 보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정말 태어나서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직접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리는 내용들을 어머님들께서 연구소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부장 찾으시면은 제가 뭐 밤 12시가 되든 늦게까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저를 많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남녀공학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이상이 올라가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그런 차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뭐 여학생은 뭐 너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학생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러거든요. 또 남학생 네, 수학이 강할 거라 막. 그런 네. 거보다는 그냥 그 외부 변수보다는 내부 변수가 훨씬 중요하다. 뭘 해야 될 걸 했는지 아니면 내 생활을 내가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남을 의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방학 기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풀리는 책들입니다. 일단 비문학 독서 기출문제지를 마더텅 통해서 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독을 돌리는 개념으로 저는 고전시가 참고서를 위에 있는 해법 문학을 쓰고, 그리고 이 공부한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법문학 Q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또 그리고 늘 쓰는 교재는 저희 뭐 민성원 연구소에서도 국어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회독만이 살 길이고 이런 문법들은 그죠? 회독을 통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권을 꾸준히 보는 것만이 효과를 굉장히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풀고 또 밑에 있는 800제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공부한 것들 익히고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메타인지를 확인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맘유리님이 글 올렸는데요. 원장님 질문이요. 중3 여자아이 엄마 아빠가 예비고 1이죠. 엄마 아빠가 예비고 1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수능 문제를 풀려봤는데 국어는 엄매로 국어는 1개 틀렸고 영어 2개 틀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어 1개 틀렸다는 얘기는 강남에 있는 자사고에서 정규 1등보다 잘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고 중학교 내신은 창피한 수준의 성적표. 대체 이 아이는 기준이 어딜까요? 참고로 지금은 수학 진행 중이고 강북에 있는 작은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진학을 공학으로 학생 수가 380명 정도 학교 지원할까 합니다. 국어가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저한테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고요. 눈으로 좀 확인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강북에서 이 정도의 국어가 되어 있으면 이번 방학 때 수학 공부 집중하고 영어 내신 공부하는 걸로 국어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영어는 되어 있으니까 수학 공부만 집중하면 전교 1, 2등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머리가 좋은데 그 학습량이 되게 작은 아이로 보이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은 그쪽 머리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우편 편차가 많은데 이런 아이가 강남에 오게 되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한테 밀릴 수가 있는데 강북이라고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수상화를 열심히 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일까요? 서준맘 님이 질문 주셨는데 내신 쉬운 고등학교에 가면 상위 스카이대 못 간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 내신 쉬운 학교를 가면 상위 스카이를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애가 가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가 가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실력이 있는 애가 가면 내신으로도 따고 수능 성적도 따는 건데 사실 수능을 잘하는 학교라고 자꾸들 여기저기서 무슨 전문가분들이 저 학교 가면 수능을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수능은 공부를 혼자 했는지 학교에서 했는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수능을 잘 보는 이유는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갔고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가서 이미 수능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아이가 그런 학교를 간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수능 결과가 좋게 나왔더니 그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많이 시킨 줄 알았는데 그런 학교를 가보니까 매일 토론 수업에 그 다음에 심화 수업 이런 거 하고 수능 공부는 각자 하여라. 근데 아이들끼리 스타디 짜가지고 그 좀 짬 시간을 내서 또 하나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사고 애들이 수능 잘 보나요, 못 보나요? 잘 봐요. 용인외고, 하나고 애들이 수능 잘 보나요? 근데 용인외고, 하나고, 민사고 프로그램 보세요. 그거는 진짜 미국 고등학교에 있는 수업처럼 정말 다양한 학습에, 연극에, 실험에 정말 전인교육을 시키거든요. 풍물놀이패까지. 그러면 수능 공부 언제 했느냐? 스스로 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걔네들은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수능을 잘 나온다고 해서 그 학교가 수능 위주로 가르친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보십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기본서, 개념서, 그리고 기본서, 그리고 심화서를 이렇게 같이 보게 하는데요. 요즘은 개념서와 기본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렇게 마풀 교과서 같은 좋은 교재들이 있으니 이런 교재들로 실제 문제량을 채우면서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렇게 이연 엔제라든지 현우진 선생님 드릴 같은 문제로 정말 입체적으로 후반부 문제까지 볼 수 있도록 단련을 시키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겨울방학 특강방학 말고는 진도반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현우진반이라고. 그러니까 현우진반, 그 다음에 무슨 이해원반.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강을 현우진 선생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어디 계시겠지만,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네네,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일타 강사가 일타인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어디까지 듣고 와서 그거를 풀어주는 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 힘들었는데요. 즉, 현우진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좋은데 현우진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못하는, 가서 질문을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저는 비문학 이외에는 별로 학원을 다닐 필요가 많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인강을 좀 도와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진도를 뽑는데 굉장히 좋은 게, 선생님이 지도할 때 다음 인강 어디까지 듣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코칭 수업이 요새의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은 과목을 일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지역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역 선생님은 눈으로 보고 하는 현강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서 케어가 들어가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진도를 뽑는 데는 인강이 훨씬 더 좋고, 인강의 장점은 모르는 부분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둘 다 그 장점들을 딱 접목해서 아이들 실력을 올리는 그런 반들이 개설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착하님, 예비고1 인강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입니다. 공부법에 주의사항이나 조언해 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공부는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배우는 건 인강이 최고인데 익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되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체크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만 도와주는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요새는 그런 학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안 나가고 쭉 모아놓고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케어해주는 코칭식으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학원을 가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수업하고 있죠. 인강을 참 잘 듣는데요. 학생들마다 이걸 꾸준히 이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강을 스케줄링 해주고 그걸 다 완독하게 하는 그런 강의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쑥스럽지만 광고 방송도 하나 하면요. 광고를 할 것도 없고 저희 학원 간 건 아니고 제가 거의 한 8년, 10년째, 거의 8년, 9년째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5년도에 맨스 헬스라는 잡지에 쿨가이, 그래서 제가 여기 답글이 나오면 쿨가이라고 답글 들어간 게 접니다. 네. 딴 사람이 아니고 저기 어머니들 답글에 쿨가이라고 쓴 게 저 민성원이고요. 쿨가이 선발대회, 여자로 치면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 네. 3개월 동안 거의 주말마다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은 맨스헬스라는 잡지에서 거기에 선발이 됐었고, 2016년도에는 머슬매니아 35세 이상 부문 한국 챔피언이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저는 지금도 누구를 이제 가르칠 실력도 되는데요, 그 운동을. 근데 지금도 월수금을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을 해요. 그 코치를 받는다는 얘기죠. 거의 10년째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제가 자세를 지금도 교정을 하고요. 강도도 선생님하고 같이 올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코치가 해주는 가장 큰 힘은 끌어가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했을 때 오늘은 왠지 하기 싫은 때가 있거든요. 많죠. 네. 근데 그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끌고 가는 힘은, 저가 나이가 있는데도 의지력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을 보고 좋은데, 혼자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엄마가 끌고 가든 아니면 형이 끌고 가든 자기 자신이 독하게 마음 먹고 끌고 가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독하게 마음 먹고 끌고 가면 이게 진짜 효자인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들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시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도와주든, 인강은 엄마가 수업은 못하지만 했는지 체크할 수가 있고 시험 문제 뽑아가지고 풀게 할 수는 있거든요. 요 정도 노력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제 유튜브만 들어오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 치면 제가 이제 운동하는 모습 이런 거는 유튜브에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니까 거기서도 많은 구독 오늘 바라겠습니다. 아침 너무 재밌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컨설팅하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모의고사 푼 것들을 이렇게 그 성적 추이표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오르는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각각 점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데요. 보면 누구든지 초록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의고사를 정말 책으로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자꾸 의의를 찾아내야 됩니다. 뭔가를 내가 잘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자기 자존도 높여가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또 이게 또 성적으로 또 반영이 된다는 거, 집에서도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엑셀로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추이를 한번 학생이 됐던 아니면 학부모님이 되셨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보람 있게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